어찌됐건 그때 자기 아드님들 그 비리 이것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가 그때는 없었죠. 공수처도 없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IT 산업 토대를 만든 것하고 함께 핵융합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덕에 있는 핵융합연구소가 DJ 때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KF-21 지금 방산 이걸 만들었잖아요. DJ께서 우리가 만든 비행기로 우리 영공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카이가 지금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가 그때 대우, 한진, 뭐 현대, 삼성인가요? 다 항공 분야를 통합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DJ가 만들었습니다. 그 토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DJ가 우리 역사에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일 문화 개방을 통해서 한류의 토대를 만들고 예술 분야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문화 강국의 토대를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근데 물론 왜 부족한 점도 많죠. 검찰 개혁을 사실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한 면이라든지 특히 저는 정치적으로 아쉬운 것은 좀 그때 지방선거를 막 치룰 때 서울시장을 그때 고건을 시켰죠. 공천했죠. 그리고 경기도를 임창열 시키고 인천시장은 최기선을 이제 자민련 몫으로 했는데 그때 좀 그분들이 우리 민주당에 아무런 지금 남아있지도 않잖아요. 우리 민주당과 정체성이 같은 것도 아니고. 저 같으면 차라리 그때 서울시장 정동영 아니면 추미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는 김근태 이렇게 좀 젊은 지도자를 공천했으면 아마 그때 당선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권 주자로 좀 클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런 후계자를 키우는 일에 인색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당신도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그에 비해서 YS는 젊은 40대 이인재 변호사를 경기도지사로 공천해가지고 결국 대권 주자로 키운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유시민, 뭐 김두관, 뭐 천정배, 정동영 다 대권 주자로 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장관을 통해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DJ께서 좀 호남뿐만 아니라 특히 호남으로 말하면 호남의 젊은 사람을 좀 발탁해서 파격적인 좀 장관을 임명해서 좀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좀 약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YS와 화해하지 못하신가. 그다음에 어찌됐건 자신을 위해 싸웠던 김상현 후농을 끝까지 쌓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소원한 상태로 돌아가신 것.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된 거잖아요. DJ가 사실 IMF, 뭐 DJP 연합, 뭐 이해창, 뭐 자녀 병역 비리 이런 거 다 합쳐서 겨우 1.1% 이겼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거죠. 결국 정몽준과 단일화 안 했으면 졌잖아요. 그래서 정몽준과 단일화를 통해서 거기도 한 50만 표가 이겼던 거예요. 겨우 거기도 이긴 겁니다, 사실. 그런 아이고 그때 정말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그 에피소드는 제가 후보 수행을 했어요. 노무현 후보님. 왜 수행을 했느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돼서도 후단협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그랬어요. 막. 그러니까 아주 외로워가지고 제가 신라 호텔에 무슨 뭐 심포지엄 행사에서 제가 한번 갔는데 이해창 후보가 오는데 빠치들이 한 10명 정도가 에어싸 수행을 하는데 노무현 후보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빠치가 하나도 없어.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신계룡 선배한테 전화해서 제가 지금부터 노무현 후보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고맙다. 나하고 임종석, 정장선 3명인가 이종걸 4명을 후보 수행 의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노무현 후보를 수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마지막 날
명동에서 제가 유세 때 따라갔는데 명동과 종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정몽준 지지자들이 자기는 정몽준 막 외치니까 노무현 후보가 화가 나서 자기는 정동영 추미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난리가 났고,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정몽준 후보가 집에 가가지고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 선언을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당사에 가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는데 꼭 오줌 싼 아이가 엄마한테 소금 받아와라 이게 꾸짖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모든 의원들이 노 후보 왜 그랬어? 전부 다 김원기 고문님, 뭐 임채정 고문님 다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노무현 후보는 잘못한 아이처럼 이렇게 있고 다들 혀를 차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대선은 끝났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그 당사에 앉아가지고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24시간 국가를 위해서 그런 일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보님 무조건 정몽준 후보 집 앞에 들여다 가야 됩니다. 안 간다고. 아니 무조건 아무튼 이걸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변하다시피 저도 또 다른 의원도 저를 도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나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도. 그때 송영길 네가 강력하게 가자는 거 너무 잘했다.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준 거잖아요. 정몽준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가 만약에 문 열어주고 노무현 후보 들어오시라고 해서 앉혀놓고 그럼 텔레비가 다 ENG가 따라와서 생중계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 후보님, 내가 당신을 지지하기로 후보 단일화 합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쭉 선거운동 보니까 도저히 당신은 아닌 것 같소. 지지를 철회한 거 죄송해요. 이렇게 점잖하게 말했으면 우리한테는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예 문전 박대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결국 앉아있다가 그냥 쫓겨 명준동까지 제가 모셔주고 왔잖아요. 내가 가면서 그랬어요. 후보님 이깁니다. 오늘로 이깁니다. 그랬어요. 내 감으로. 그게 국민들이 느꼈던 그 역풍이 컸잖아요. 야, 저거 하루 앞두고 저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명륜동 집까지 가서 투표장에 모셔다 드리고 내가 갔더니 권양수 교사님이 들어와서 밥 먹으라 그래서 명륜동 집에 가서 같이 아침에 투표 날 밥을 먹으면서 제가 후보님 당선 취임사 준비하십시오. 내가 그랬거든요. 아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후보를 옆에 타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때 유세장에서 유세장으로 이동할 때 한 30분 정도 차를 타는데 제가 이제 수행 당번을 저하고 임종석, 이종걸, 정장선 의원이 이렇게 교대로 수행을 했는데 제 수행할 때 옆에 타면 이제 노 후보께서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송영길 의원님, 정치인의 요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뭐라고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배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배짱이에요? 적과 싸울 때 적의 심장을 찌르면 내 왼쪽 가슴을 내주고 다가가서 싸워야 적의 심장을 찌를 수 있지. 안 찌르려고 도망다니면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노무현다운. 제가 많이 항상 기억하는 말입니다. 내가 윤석열과 싸울 때 나부터 구속해라고 제가 검찰청 앞에 가서 싸울 때 이 노무현의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정대철, 김원기 이런 고문님들 전화가 와서 노 후보, 저 옆에서 하도 소리를 크게 하니까 이 전화 소리가 들려요. 노 후보, 정몽준 후보가 장관 자리 지명권 뭐 4-5 주라 그러고 뭐 이거 요청을 해줘야 공동 유세에 나온다 그러니까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공동 유세를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근데 정몽준 후보가 같이 손 들어주고 이것 좀 빨리 해라고. 나중에 안 지키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일단 써줘.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걸 받으시면서 안 합니다. 그 써주면 나중에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난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후보랑 나랑 둘이
무대에 세운 게 뭐 좋다고 이렇게 세우려고 그럽니까? 그 친구는 키도 커가지고 내가 옆에 서면 쫄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노무현다운. 그래서 제가 그때 인천시장 때 문재인 후보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문재인 후보님, 안철수하고 단일화했으면 됐지. 안철수 나와서 선거 유세 같이 해주라고 구걸하지 마세요. 노무현 후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때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때도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한테 졌을 때 계속 안철수 후보 공동 유세에 나는 매달리는 문재인 후보 측 모습을 보면서 제가 노무현 후보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줬죠. 이렇게 당당하게 좀 나가십시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기억난 것은 이라크 파병 문제인데, 저는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잖아요. 이라크의 침략을 반대하고 싸우다 보니까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조지 W 부시의 소위 선제 공격 전략, 영어로 Preemptive Strike Policy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나를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공격할 징후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선제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소위 그런 선제 공격 전략으로 이라크를 침략한 거잖아요. 부시가. 그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지도 않는데 있다고 이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 성명을 냈는데, 그때 이라크는 우리나라하고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바그다드에 가보면 전부 기아차, 현대차, 중고차들이 그냥 도로를 꽉 메우고 있고 삼성, 현대 간판이 곳곳에 걸려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많이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라크 전쟁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미국 편에 쓰니까 이라크 정부가 우리 한국 기업인들한테 막 화를 냈어요. 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왜 미국 편에 서느냐. 그러니까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발표했던 성명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때 제가 영문호도 성명서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이라크 입장을 대변한 의원이 있다. 어쩔 수 없이 한미동맹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니까 이라크 정부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이라크 국회의장 하마디가 나를 공식 초청을 했어요. 와달라고, 바그다드로. 바로 전쟁 직전에.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하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에이씨, 죽으면 죽자. 그러고 제가 갔어요, 바그다드로. 제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요르단 암만에 내려가지고 암만에서 이라크 국경까지 갔어요. 이라크까지 그때 항로가 이제 다 차단됐으니까.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라크 정부에서 이 현대차 그랜저를 끌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랜저 한 3대가 4대가 와가지고 그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제가 국회의원 3분을 모시고 왔어요. 서상섭, 안영근 의원이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은 김성호, 나. 그래서 4명으로 이 방문단을 만들고 제가 단장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야당 의원을 데리고 가야 공격을 못 할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라크 간다는 게 언론에 다 나오니까 그때 미국 대사가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어떻게 우리 동맹국 국회의원이 우리 지금 적국인 이라크를 방문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대철 그때 당대표였던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송영길이 가지 말라고 막 뭐라고 나를 질책을 해서 끊었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요? 그랬더니 청와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아, 노무현입니다. 송 의원. 그랬더니 예, 대통령님. 그랬더니 그거 이라크 안 갈 수 없어.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아니, 대통령님, 이게 제가 후세인 독재 정부를 지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쟁으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 평화적 해결을 찾자는 그런 호소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대통령님한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마 미국 당국의 항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야, 송영길이 가면 다 노무현이 시켜서 간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되겠냐, 나한테 이제 그러셔가지고. 그럴 줄 알고 제가 야당 의원 2명도 데리고 갑니다. 같이 가서 제가 지혜롭게 잘 행동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다 약속했는데 안 가면 제가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어, 잘 갔다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바그다드까지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막 했던 게 정말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라크 파병을 하면서도 이라크 반대 여론을 잘 또 흡수해 줘서 그걸 교섭력으로 활용을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 추진하는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대부분이 반대했잖아요.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 반대했죠. 야당 의원은 찬성했고. 여기 뭐 김태용 의원님 같은 경우 돌아가셨지만 강력히 반대했고 우리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찬성했죠. 제가 한미 FTA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협상 대표, 수석 대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미 FTA를 강력 지지하면서 동시에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규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때 웬디 커틀러 협상 대표랑 수차례 같이 만났습니다. 결국 그걸 집어넣었죠. 김현종 또 본부장이 백업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야당이 되니까 이제 이명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협상 문안이 완성이 돼서 사인까지 다 했는데 국회 비준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소고기 파동이 나오고 뭐 재개정 논란이 나오다가 그때 한명숙 대표 체제가 됐는데 그때 다 한미 FTA 반대 당론으로 민주당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인천시장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제가 우리가 여당 때 추진했던 한미 FTA를 야당이 됐다고 반대하면 누가 우리를 집권 여당으로 인정하겠냐.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진보 개혁 세력이 통상 교섭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내지 않으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가 없다. 100% 동의했습니다, 저는. 위정착사파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한미 FTA를 반대해서 어떻게 버틸 수 있다는 말인가. 한미 FTA가 좋아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뚫고 나가야 될 운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과 미국 시장을 개방하면 왜 우리가 항상 진다고 패배적 사고를 갖느냐. 우리나라 가물치가 미국의 강물을 다 지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데 왜 미국 자동차가 우리를 지배할 거로 생각하느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일 문화 개방하면 일본 문화가 한국 문화를 지배할 거로 봤지만 역으로 한류가 일본 문화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처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 시장이 넓어진 걸로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확히 저와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시장이 되고 그때 안희정이 충남지사였는데 우리 둘이가 야당 됐다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집권당이 되기를 포기하는 행위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니까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막 저에 대한 비판 소리가 높아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 그때 송영길을 제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론을 어겼다고.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당시 한미 FTA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그 정도로 사실 우리 민주당 대부분 뭐 정청래뿐만 아니라 그때 뭐 정동영, 천정배, 뭐 유시민 다 FTA 반대를 외쳤죠, 무효화를.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뭐 트럼프가 한미 FTA 무시했지만 지금 일본은 15%인 줄 알았더니 2.5%가 보태가지고 17.5%인데 당시도 우리가 2.5%였어요. 우리도 자동차 관세가. 근데 한미 FTA 때 그걸 제로화 시켰기 때문에 지금 15%다 이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잘한 것이 한미 FTA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1854년도에 페리 제도에 의해서 일본이 개방됐는데 우리는 그보다 한 20년이 넘은 1876년도에 개항을 했잖아요. 그러나 한미 FTA는 일본은 지금도 미일 FTA가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한미 FTA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민주당이 우리의 자산으로 쌓아놨어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사람들이 줄이었으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오히려 저나 안희정 지사는 소수였죠 그때.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정치개혁 분야에 돈 없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돈 쓰지 않는 선거 가능하도록 하고 선거 자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당정 분리를 하고 당의 어떤 당내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미 FTA 추진과 세종시로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방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처음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뭐 각종 안보단체 분들이 항상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저쪽을 지지하는데, 사실 기초노령연금이나 우리 뭐 군인들 뭐 참전수당 이런 준 거 전부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다 한 겁니다. 이거 실제로 안보를 말하는 이 정부 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방비 지출도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더 높았고, 군인들에 대한 월급 인상이나 그런 처우 개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방위 산업의 토대도 박정희 대통령 때 물론 백공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김대중 정부 때 카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토대를 만든 것이고, 노무현 문재인 때 계속 발전을 해서 MCTR 미사일 사거리 통제를 벗어나서 중량 500kg, 사거리 800kg을 해제하고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발전된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의 큰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는, 아쉬운 점은 어쨌든 정권 교체 실패한 거잖아요. 정권 창출에. 그리고 너무 하반기 때 그 포용하는 정치를 좀 부족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정치를 했다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만, 손학규 씨도 그때 포용을 못했고, 그리고 그때 이해찬, 한명숙 그 두 분이 유시민 이 세 분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대선 후보였겠습니다만 그 세 분 후보로서는 그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요 후보는 오히려 정동영, 손학규였는데 그때 저는 사실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손학규 후보가 참 저렇게 아쉽게 됐습니다만, 근데 그때 정동영 후보가 되셔가지고 아마 사상 초유로 500만 표 이상으로 졌잖아요. 그때 소위 친노 세력들이 다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정동영을 찍느니 이명박을 찍겠다. 뭐 이명박 돼도 괜찮다 이런 말을 유시민 씨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생각이 뭐 이명박 된다고 뭐 큰 문제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많은 진보 세력들이 뭐 이명박 되더라도 이 민주주의 김대중 노무현 때 싸워놨던 게 역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좀 안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주장했지만 소수였고, 결국 MB 되고 나니까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일까지 발생한 거잖아요. 그 노무현의 죽음을 보면서 아,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봤구나. 이 우리나라 소위 보수 세력이라는 게 이게 금도를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비극이 생긴 거잖아요. MB 때 사실 그런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후보가 돌아가심으로써 노무현 대통령께서 죽음에까지 감으로써 그 느끼는 분노가 지금 양쪽이 다 이제 격렬한 투쟁으로 지금 윤석열 구속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재명 싫다고 윤석열 찍는 세력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때 소위 대깨문 세력들이. 그럼 큰일 납니다. 내가 이걸 주장했었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재명 당선 못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뭐 친문 세력들이 나를 공격했지만 내 말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